시청자 여러분, 이 해도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로부터 한때 나라를 찾겠다고 국내뿐만 아니라 미주, 시베리아, 중국 땅을 오고 가면서 독립투쟁을 벌였던 이승만 대통령의 친아들 태산이 이야기와 한때 남조선노동당 약칭 남노당을 창당을 주도했던 공산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박헌영의 아들이었던 원경스님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엊그제 82세의 나이로 타계한 경기도 평택 만기사 주지로 있다가 타계한 원경스님 이야기부터 하고, 낯설고 물서른 이역 만리 태평양 저쪽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불과 7살의 나이로 죽었던 혁명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아들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82세의 천수를 누리고 며칠 전 타계한 박헌영의 아들 원경스님 본명 박병성이라는 인물이 과연 어떤 인물인가부터 알아볼까요? 박헌영의 아들 박병성을 여기서는 지금까지 불교에 귀해서 원경스님이라고 불려왔으니 편의상 원경스님이라는 호칭으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원경스님 얘기를 하기 전에 한때 남노당을 주도했던 박헌영이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가는 여러분도 잘 아실 줄로 알고 있겠으나 원경스님의 내력을 알아보자니, 우선 해방 직후 조선공산당의 당수로 지냈던 박헌영의 살아생전에 동거했거나 정식 결혼했던 여성과 자식들의 얘기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박헌영과 생전에 육신의 정혼을 나누고 있던 여성과 그의 자식들로 알려진 바로는 4명의 여인과 4명의 피부치가 있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죠. 이 중 첫 부인인 주세죽은 함경남도 함흥 출신으로 일찍이 서울을 거쳐서 중국 상해로 건너가서 박헌영을 만나 김다나 등 골수 공산당원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1921년 박헌영과 결혼을 맺게 되죠. 결혼과 동시에 박헌영과 주세죽은 귀국해서 조선공산당을 창당하려 했지만은 남편 박헌영이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박헌영은 정신병자 행세를 하면서 병보석으로 석방이 되었지만 일본 경찰에 때문에 그들은 주세죽의 만삭의 몸으로 둘이 같이 소련 블라디보스톡으로 탈출을 하죠. 주세죽은 그곳에서 동번 노력자 공산대학을 졸업하고 국제공산주의 당국의 지시를 받고 두 부부가 중국 상해로 갔으나 여기서 일본 경찰의 남편 박헌영에게 또 체포되는 바람에 남편 박헌영과 주세죽은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필이면 박헌영의 동지였던 김단야가 박헌영이 일본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속임수 말에 넘어가서 그 주세죽은 박헌영을 버리고 김단야와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주세죽은 박헌영이 죽은 줄로 알고만 있었죠. 김단야는 박헌영의 생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주세죽에게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박헌영과 그의 동지였던 김단야가 불륜 관계로 맺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 공산당 계열의 사람들은 화제가 되었죠. 어쨌든 1939년 감옥에서 출소한 박헌영은 그의 처 주세죽이 김단야와 같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무슨 생각이었는지 박헌영은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김주죽의 불륜 비난에도 불구하고 동지들에게 그 미전을 묻어두고 항구했다고 하는 얘기는 유명한 얘기죠. 어쨌든 박헌영은 출소 후 방황하다가 같은 동료 공산주의자인 이관술의 처 누이동생이자 김삼령의 처인 이순근과 동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헌영은 국제공산주의 조직인 경성 콤스클럽 운동을 하려고 또 일본 경찰의 추격을 받고 인천 청주 등지를 전전하다가 박헌영의 동지 정태식이 오촌조카인 정순년이라는 여인과 또 인연을 맺고 그 사이에 1941년 3월 아들 박병삼을 낳게 됩니다. 이 박병삼
김삼이 비극의 주인공인 문경 스님이었죠. 이때 처녀였던 딸 일경을 피해서 전전하다가 정순영과 공산주의 운동권인 박헌영과 관계를 알게 된 정순녀의 부친이 분노해서 강제로 목수였던 다른 청년과 개가를 시키는 바람에 박헌영은 셋째 여인과도 인연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박헌영의 여성 편력 때문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피해를 보고선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박병삼이라는 소년이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게 되었죠. 1941년생 박병삼, 그는 박헌영의 유일한 친자였지만 그는 그의 아버지 박헌영이 일본 경찰에 쫓겨 잠적하면서 고아가 된 어린 소년 박병삼은 충남 예산군 신양면 박헌영의 형의 집에서 보내지게 됩니다. 원경 스님은 살아생전의 해고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몇 차례인가 더 아버지를 만나 배운 적은 있지만은 한 번도 아버지 곁에서 잠을 잡은 적은 없어요. 아버지와 떨어지기 싫다고 생떼를 써봤는데 그때마다 낯선 사람들에게 제지당해 끌려가곤 했으니까요. 그때 이 현상과 김삼영 씨도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모르는 박병삼 소년이 아버지 박헌영에게 낯선 사람들에게 제지당해서 낯선 곳으로 끌려가곤 했다고 했다는 이 현상과 김삼영이는 누굽니까? 우선 이 현상으로부터 알아보기로 합시다. 이 현상이라는 사람은 충청남도 금산군, 당시는 전라북도 금산군 군문민 출신으로 지금 고려대학교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로 나와서 월북했다가 평양 근방 강동군에 설치된 강동정치학원을 나와서 교육을 마친 뒤에 이주하와 함께 대한민국을 전복시키자는 명령을 받고 남한 내 공산주의 지하 활동을 시작했죠. 1948년 여순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그 기회를 노렸죠. 여수 순천 반란군 패전병들이 지리산으로 도망치자 그도 지리산으로 잠입 빨치산 활동을 했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여순 반란군과 모두 국군에 의해서 완전히 소탕 단계에 들어서게 되자 이 현상은 국군 토벌대에게 쫓겨서 태방 사막에서 저항하다가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이 터지자 7월 남하하던 인민군 정규부대와 만나서 낙동전선에 투입되기도 한 인물이기도 했죠. 그러면 이 현상이 말고 또 하나의 인물 김삼영이는 누구입니까? 김삼영은 충북 충주 출신으로 정규 교육은 받지 못했으나 서당에서 한문 교육만을 받았지만 일찍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1934년 경상남도 울산 출신의 일본 동경 고등학교 사범학교를 나와서 서울 동독 여제 고등학교 보탕학교 교사로서 재직하다가 박헌영의 정판사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이관술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관술의 여동생인 이순군 및 고려대학교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출신으로 충남 훗날 월북 후 남하 빨치산 활동을 했던 이 현상과 이른바 경성 트로이카를 만나게 됩니다. 공산 계열 경성 콤스그룹 조직 책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일본 경찰에서 체포하게 되었죠. 해방이 되자 김삼영은 남로당 서울 지도부 책임자로 활동했다가 유효 직전 3월 27일 남한 경찰에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김삼영은 6.25 직전 북한이 남한의 평화 공세를 취할 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평양에 감금되었던 민족 지도자 조만식과의 교환 협상의 상태까지 협상 얘기까지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박병삼 소년은 아버지 박헌영과 그 후 다시 만날 길이 없었고 큰아버지마저 종족을 감춰 갈 곳이 없는 고아로 된 것이었죠. 길거리에 내던져진 것이나 다름없는 그를 맡아 기른 것은 한산이라는 본명을 가진 스님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 시대에 불온한 인물의 아들인 박병삼을 거두어 들였을까요? 박병삼의 말에 의하면 한산 스님이라는 사람은 평소에도 박헌영을 무척 따르고 존경하는 인물이었다고 하지요. 한산 스님은 이 어린 소년을 작은 남자에 혼자 있게 하고 해질 여기만 나타났는데 아무도 없는 암자에서 무서움에 떨면서 이제나 저제나 스님의 모습이 산길 초입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곤 했다고 하죠. 출생신고는 되어 있지 않은 처지라 초등학교라고는 꿈도 꾸지 못하였다는데 한산 대신 병삼 소년에게 만권의 책을 갖다 주면서 만권 책을 읽으면 대학 나온 것보다 낫다면서 글을 배우게 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병삼이가 10살이 되던 그해 6.25 사변이 터지게 됩니다. 공산주의에 피부치었던 병삼 소년은 불안했지만은 한산 스님은 세상 사람들과 인연을 맺지 말라고 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세상 일에 끼어들면 너의 인생은 끝난다고 했다죠. 이런 말을 하면서 병삼 소년은 무주 안국사, 백년남, 지리산 용추사, 소백산 용화사, 상주 남장사 등에 전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본의 아닌 스님 신세가 된 것이죠. 결국 그는 충남 예산군 광시면 대련사에 있을 때 한산 스님으로부터 자기 아버지가 북에서 미국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의 나이 18살 때인 1958년이었죠. 그는 부친의 비극적인 삶을 비관하고 대련사를 몰래 빠져나와 파괴하고 속세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얼음과자, 식당 종업원 등 막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전전했지만은 서울이란 그렇게 철부지인 그가 결코 뿌리 내릴 곳이 못 되었죠. 그는 23살 되던 해에 청년 박병삼은 원주 태정동에 있는 영천사로 찾아갔지만은 파괴적이었던 그가 그곳에서도 자책을 느껴 목숨을 끊기로 했다지요. 그곳에서 과다한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했지만은 정신을 잃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원주로 도립병원에 있었다지요. 여기서 또 그 한산 스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회복되자 이 한산 스님은 전국 사찰 여기저기로 그를 데리고 다니게 됩니다. 한산 스님은 제주도까지 데리고 가더니 이런 말을 던지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원경아, 마음이 잡힐 때까지 이 섬에서 살거라. 이 말 한마디로 그와 인연을 맺었던 한산 스님과는 이식에서 마지막이 되었다지요. 그는 제주도 이름도 없는 밀감밭 안에 있는 암자에서 그때서 6년을 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육지로 나오게 되고 전국 사찰로 돌아다니다가 호적도 없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소리를 듣고 있던 다른 스님들이 그들이 보증을 서주는 바람에 남궁혁이라는 이름으로 호적이 되어서 떳떳하게 살게 됩니다. 가호적이었죠. 이름이 없는 소년 박병삼이 세상에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시청자 여러분, 이름 없는 소년 박병삼이라는 소년이 어떻게 호적상 남궁혁이라는 이름을 올릴 수 있었냐고요? 할 수 있습니다. 가호적이라는 것이 있었죠. 6.25 사변으로 월남한 동포들을 위해서 만들어지었던 가호족을 이용해서 그가 한 한국전쟁 중 일사후퇴로 흥남까지 철수할 때 원산에서 피난 내려오다가 부모를 잃고 사찰에서 자란 것으로 신혼을 꾸며 된 것이었죠. 태어난 지 32년 만에 그나마 박병삼 본명이 아닌 남궁혁이라는 이름으로 겨우 대한민국 국민으로 입족하게 된 것이죠. 그는 그 후 이런 말로 이것도 저것도 조용히 살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자손을 둘 것도 아니니 내 아버지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것저것 다 잊고 조용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 박헌영은 주세죽, 정순여, 이승금, 윤대나 여인이 낳은 2세를 모두 헤어보니 4명으로 알려져 있죠. 소련에 있을 때 주세죽이 낳은 박비비안나, 일경에 쫓겨다니다가 충남 신양면 정순년 사이에 태어난 원경스님인 박병삼,
그리고 북한의 처형전에 김일성의 소개로 만났다는 윤레나가 낳은 2명의 자식까지 모두 4명이라고 하죠. 이 가운데 이벽 형제인 박비비안나를 원경스님이 살아 생전인 1991년 10월 18일 소련 모스크바에서 처음 만난 일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당시 비비안나는 64세의 원경스님은 51세였다고 합니다. 윤레나가 낳은 자식 2명은 행방불명으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있지 않고, 어쨌든 해방 당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박헌영,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원경스님은 2021년 11월 6일 그가 마지막 주지로 있던 경기도 평택시 진이면 만기사에서 이 세상을 떠났는데, 불교에서는 열반에 들었다고는 하죠. 어쨌든 해방과 동시 공산주의로 한반도를 뒤흔들었던 인물의 자식으로서 태어난 송명 박병삼이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까지 지내다가 박헌영의 유일한 혈육이었지만 부친의 참적으로 고아생활을 전전하다가 1960년 용천사 용화선원에서 수행하다가 청룡사 신릉사 주지를 거쳐서 그의 마지막 주지로 있었던 만기사에서 입적을 했으니, 북한에서 내각 부총리 겸의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 있다가 한국전쟁 후 북한 반당 종파 분자로 몰려서 수청되고 1956년 미국 간첩으로 처형당한 박헌영의 기관 운명과 이에 대비해서 남한의 불교 조계종 원로 의원까지 되었다가 타계한 그의 아들은 이 시대의 비극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가 남한에서는 그 악명 높은 남로당 두목으로, 북에서는 미제 간첩 종파 분자로 몰려서 그가 고개를 들고 못 살아왔지만은, 그는 그래도 2004년 자기 아버지 생애를 다룬 박헌영 전집 제9권을 출간해서 자유 대한민국에서나마 자기 아버지의 생애를 세상에 내놓게 되었으니 그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면은 시청자 여러분, 해방정부에서 이 땅에서 공산국가를 만들어다가 월북한 김일성으로부터 미제 간첩 종파분자로 몰려서 사망한 박헌영과의 그의 친자식이었던 기관 운명을 살다가 타계한 송명 박병삼, 불교 본명 원경스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하나의 비극의 삶을 살고 간 우남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아들 태산이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자 태산이 얘기를 하기 전에 1897년 독립협회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6년간을 감옥 생활을 했다가 추록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당시 서울 장안은 우남 이승만이 투옥될 당시 보지 못했던 거리마다 바쁘게 쏘다니는 일본인들이 있니, 일본군들을 목격하자 이승만은 조정의 무능함으로 의한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로 비춰지면서 일본인들에 대한 증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지요. 당시 조정은 온갖 부정과 부패, 온갖 불공정이 판을 치고 있으면서 조정은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조차 분간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당시 세계 각국은 약육강식의 시대였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표본구로서 알려진 미국조차도 애교적인 면에서는 그 나라의 국력만을 존중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부터도 일본의 야욕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훗날 미국에 있던 교포들조차 붕괴하였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친구인 당시 일본의 애무성 고문으로 있던 스티븐스의 말만 믿고 한국인들은 자치 능력이 없는 민족이라면서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눈감아주는 대신에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눈감아달라는 이른바 1905년 7월 29일 미국 국방장관 하워드와 일본 수상 가스라와의 비밀협정을 맺은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이승만이라는 한 애국자가 추락한 후 다시 뛰어들어가야 할 세계는 이렇게 아이러니컬하게도 불공정하고 절망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죠. 이승만은 이 안타까운 나라의 위기 상태를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그는 조정 안에서도 개혁주의자로 알려진 민영환 한교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1882년 미국과 맺었던 한미 수호조약 카드를 찾아내어서 미국 조야
일본의 야욕을 분쇄해보자는 탄원을 해보기로 합의를 봅니다. 이때 이승만은 고종 황제가 일본인들의 야욕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1905년 10월 한국에 호의를 보이고 있던 미국 언론인 헐버트를 통해서 미국 대통령에게 1882년 한미 우호 조약을 이행해 달라는 친서를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일본이 한국 황제가 나라를 일본의 보호국으로 두겠다는 일본 정부의 성명서를 발표하던 때였죠. 세계에 그들의 성명서를 발표와 동시에 일본은 1905년 12월 18일 고종 황제와 대신들을 감금하다시피 하고 11월 18일 새벽에 한일 합방 서명할 준비 문서를 고종 황제에게 제시를 하게 되죠. 물론 당시 일본은 세계에 고종 황제가 만일 합방조약에 서명했다면서 조약 문서를 발표하였으나 고종 황제는 끝까지 서명을 거부하고 있었죠. 그리고 11월 27일 허버트에게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전해줄 것을 전보로 타전을 합니다. 전보 내용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짐은 최근 한일 간에 체결된 소위 한일보호조약은 총금으로 강제된 것이므로 짐은 이에 동의한 일도 없으며 자의 그 무효임을 선언한다. 미국 정부의 짐의 취지를 전달을 하길 바란다. 그러나 이러한 고종 황제의 뜻은 때가 늦었죠. 루즈벨트 대통령과 미국 수상 가스라와의 비밀협정은 이미 내려졌고 한국에 있던 미국 공사관조차도 폐쇄 명령을 받고 주한 미국 대사관 업무가 도쿄에 있는 주 일본 대사관으로 이관되어 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었죠. 물론 헐버트는 이 미국 대통령 면담을 거절당했습니다. 이때 고종 황제가 비밀리에 민영환 등 조정개혁 인사들에게 내린 하명은 영어를 잘하고 미국에 있는 같이 독립협회에 일을 보던 서재필 등 인사들과 관련이 있는 이승만에게 일본의 눈을 피해서 유학생인 것처럼 위장 워싱턴에 있는 대한민국 공사관 공사에게 보내게 해서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 황제의 밀서를 전달하도록 조치를 했죠. 물론 밀서는 트렁크 바닥에 감추고 수행원으로 이중혁이라는 사람을 대동해서 출발하도록 국내부 대신 민영환이 주선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1904년 10월 4일 하오 이승만은 송별하는 부친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울을 떠나서 인천 제물포 항에 도착, 미국 오하이오호를 타고 목포 부산을 거쳐서 일본 고베 항을 경유 11월 29일 마침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이 됩니다. 그들은 하와이 미 교회에서 모아준 여비를 가지고 12월 6일 오전 10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하죠. 이승만은 교포들의 도움으로 기차로 12월 30일 하오 9시에 미국 수도 워싱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 16일 워싱턴 아이가 12번지에 있는 국무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외 국무장관은 이들 일행에게 정식으로 한국 공사관에 대통령 면담 요청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일행은 한국 공사관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때는 벌써 한국 정부의 애교권을 일본이 행사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시 한국 공사관 대리공사 김윤정은 일본 통관부 허락 없이는 면담 요청서를 써줄 수 없다고 거부를 합니다. 조국에 대한 배신 행위에 분개한 이승만 일행은 할 수 없이 하와이 전 섬에 퍼져서 사탕수수 밭에서 노동을 하고 있던 4,000명의 한국인 거류민단의 이름으로 1882년 한미 수호조약을 이행해달라는 탄원서를 들고 워싱턴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이마저 정식 공문서가 아니라고 대통령 면담을 거부를 하죠. 실망한 이승만은 귀국할 수도 안 할 수도 없이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이때 워싱턴에서 이승만 친구 선교사들의 귀국 만류로 미국 기독교 헨런 목사의 권유로 1905년 4월 23일 부활절에 정식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죠. 헨런 목사는 이승만에게 이렇게 된 바에 독립운동을 하려면 세계 정세를 알아야 한다면서 그를 조지 워싱턴 대학 총장 리드햄 박사에게 소개해서 1학기부터 $1씩 내는 도서관 관람료만 내고 수업료만은 대학의 보조 장학금을 받게 선처를 해줍니다. 1905년 2월 초학기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역시 29세의 청년 이승만은 뛰어난 학생이었죠. 그는 학부장 웰버 교수로부터 그의 노력을 인정받아서 특대생으로 2학년으로 편입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학 측으로부터 특대생 대우를 받았다도 사적인 생계에는 곤란을 받지 않을 수 없었죠.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재학 중 그의 유일한 생계 유지 방법은 한국 역사와 지정학 달의 문제에 관한 한국 강연이었죠. 물론 그의 강연은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와 남달리 낭랑한 목소리, 이승만은 이러한 강연을 통해서 어느새 훗날 대중연설가로서 경험을 쌓은 덕분에 어느새 웅변술이 뛰어난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남 이승만과 태산이 이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나온 김에 이승만, 그의 첫 부인, 그리고 영부인이었던 프란체스카 얘기를 나누어 봅시다. 우선 이승만의 첫 부인은 박승선이라는 여인이었죠. 그의 첫 부인 박승선은 1살 때 부인을 여의고 7살 때 그녀의 모친마저 여의었다고 합니다. 궁궐에서 일하던 어머니는 1882년 이모군란 때 희위대에게 참변을 당하고 그 후 지금의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A가에서 성장한 그녀는 1891년 A조부의 중매로 바로 앞집에 살고 있던 16살의 동갑내기 이승만 총각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여기서 이태산이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승선 여인은 불행하게도 24살 되던 때인 1899년 남편 이승만이 독립협회가 고종황제 폐위를 음모했다는 제목으로 투옥되자 지금의 덕수궁 앞 대한문 앞에서 사흘간 단식을 하고 통곡을 하며 석방을 탄원하게 한 것도 화제거리가 되었죠. 그녀는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요 시찰의 인물로 간주되어 있어 일제히 감시를 받으면서 직접 생활을 이끌며 남편 옥바라지와 시부모 복량을 마다하지 않았죠. 그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일시 귀국했다가 재차 떠난 1912년 이후로는 일제히 감시가 더 심해진 것은 물론이었죠. 물론 아들 태산이를 먼저 미국에 보내고 자신도 남편을 따라서 미국에 가려고 했지만 태산이가 죽으면서 시아버지가 미국행을 막는 바람에 목적 달성을 하지 못했죠. 우남 이승만은 1905년 5월 4일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로 합병시킨 데 분노한 이승만은 고종황제의 밑사로서 미국 땅을 밟은 이래 우남 이승만은 윤병구 목사와 함께 당시 미국 대통령 히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일본의 한일합병을 저지해달라는 목적으로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였죠. 그가 미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는 당시 대한제국 영사관은 이미 이국권조차 일본 통감부의 감시를 받고 있었으므로 우남 이승만과 그를 안내하던 윤명구 목사는 영사관 측에서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두 사람은 할 수 없이 당시 미국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백악관을 찾아가 고종황제의 밑사라는 밑설을 배워주지만 백악관에서는 대한제국 영사의 직인이 찍힌 공식문서가 아니고는 대통령과 면담시킬 수 없다고 했지요. 다시 우남 이승만과 윤병구 목사는 한국 영사관에 찾아갔지만은 영사는 일본 통감부의 공식 통지가 없으니 대통령 면담 요청서를 써주기를 거부합니다. 이때부터 오도 가도 못한 이승만은 교포들이 많이 사는 필라델피아에 하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고국을 떠날 때 고종의 밀서 시정부관 민영환이 마련해준 여비조차도 떨어지고 호구지책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죠. 이승만을 안내하던 윤병구 목사의 주선으로 교포교회에 나가 강연으로 하숙비와 숙식을 해결하게 됩니다. 우남 이승만의 미국 대통령 면담의 꿈은 이때부터 사라지게 되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그에게는 큰 당면 문제가 아닐 수 없었죠. 이때부터 그의 유일한 수입원이라고는 교포 장로교회인 리버테일 장로교회를 거점으로 조국을 독립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강연을 다니게 되었죠. 그런데 우남 이승만에게 어느 날 고국에서 유일한 친자식 태산이가 고국에서 다녀온 평양 출신 이인홍과 이관영 교포로부터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승만의 유일한 혈육인 태산이가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한 이승만의 하숙방에 같이 기거하게 된 것이죠. 29세의 청년 형님과 이승만의 유일한 혈육 7살의 이태산이 어린 소년이 미국에 도착한 것은 1905년 4월이었고 이승만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에 처음 도착한 것이 1904년 12월 6일이었으니까 우남 이승만이 미국 땅을 밟고 자리조차 제대로 못 잡은 상태에서 4개월 만에 아들 태산이가 도착한 것이죠. 이때 우남 이승만도 호구지책으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있을 때이니 이승만도 이승만이지만 7살 태산이는 어떻을까는 상상하고도 남죠. 낯선 거리에 낯선 영어, 황인종 거리에 키가 크고 코가 큰 백인종들을 가득 찬 거리를 처음 본 7살의 태산이는 답답하기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7살의 태산이가 아버지를 찾아온 미국이라는 낯선 나라 한국말을 하고 싶어도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도 그리고 하루 종일 우남 이승만의 하숙집에서 같이여서 아버지 나타날 때만 기다리고 있던 태산이 이 태산이를 29세 청년 아버지도 어찌할 수 없었던지 친구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워싱턴 타임스 기자를 통해서 그가 입학한 조지 워싱턴 대학을 다니는 동안 학업이라도 끝날 때까지 태산이를 맡아줄 기독교 가정을 찾는다는 기사를 내게 해주었죠. 영어로는 Wanted Whom in Christian Family for Little 태산이라는 광고를 내는 바람에 이 광고를 보고 맡아줄 필라델피아 미세스 보이드 감리교 신자 부인이 찾아와서 일시적으로 맡기기는 했었죠. 그가 기독교 가정의 태산이를 맡기기로 한 것은 그를 안내하던 윤병구 목사와 미국 선교사의 소개로 만난 루이스 햄런 목사를 만나서 루이스 햄런 목사가 조지 워싱턴 대학 총장 니드햄 박사에게 소개해서 자금을 받아서 입학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1905년 2월 워싱턴 대학에서 편입한 우남 이승만은 필라델피아의 여기저기 교회에 나가 강연 사례금으로 대학생 아버지 노릇도 하랴, 아들 태산이를 돌보랴, 그 고단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7살짜리 태산이를 밥을 챙겨 먹어야 하고 옷을 빨아입혀야 하고 영어도 못하고 친구도 없는 아들 태산이와 함께 놀아줘야 하면서 교회에 나가 강연을 하랴, 대학 수업에 나가랴 29세 청년 이승만의 눈코 뜰 새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라를 잃게 되는 풍잔 등의 위기 속에서 29세 청년 이승만은 쓰러져가는 고국 강토의 일개 필부가 아니라 낯선 이역만리 태평양 저 건너에서 미국 같은 강대국이 조국의 독립을 돕게 해야 한다면서 소리치고 있을 때 시청자 여러분, 7살의 어린 아들 태산이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때 태산이 아버지 이승만은 공부하는 아버지, 강연하러 다니는 아버지, 무너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되찾으며 동분서주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7살의 태산이는 생각도 못해요. 학업을 마칠 때까지만이라도 어린아들을 맡겨줄 기독교 가정을 찾는다는 광고를 이미 낸 바가 있습니다. 이때 이승만의 친아들 태산이는 기독교 가정에 맡기려고 한 것은 이승만의 의도는 언제인가 뒷날 조국이 독립되는 날 태산이를 조국 땅에 돌아가게 해서 기독교 선교사라도 되어서 미국 건국 초기에 미국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 영국 땅을 떠났던 기독교 청교도 정신이 오늘날 미국을 만들었듯이 태산이도 미국의 기독교 청교도 정신으로 뒷날 조국의 민주주의 국가로 독립시키는 길을 바랐기 때문이었다고는 하지요. 이승만은 워싱턴 타임스 기자에게 그가 학업을 마칠 때까지만이라도 미국 기독교 가정이 돌봐줄 기독교 가정을 찾는다고 부탁했을 때 이렇게 좀 과장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 태산이는 이미 영어 단어도 많이 알고 또 총명하고 활발하고 강한 아이이니 스스로 잘 처리할 수 있는 아이니 잘 부탁한다고. 미국에 온 지도 얼마 안 되는 아이를 이렇게 과대 포장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생각해보면 당시 이승만의 심정이 어땠을까 능히 상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가슴 아픈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던 태산이가 기독교 가정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1906년 7살 어린 나이에 미국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와서 1년도 채 못 살고 그의 아버지가 리버테일 장로교에서 강연을 하고 있을 때 필라델피아 웨스턴 홈 포 칠드런이라는 보육원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망 원인은 창질부사의 고열에 떨다가 아무도 없는 하얀 병실에서 홀로 이렇게 숨을 거뒀다는 것이죠. 1906년 2월 25일 저녁 7시 아들 태산이가 마치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아버지 얼굴도 한 번 보지도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간 태산이가 아니었습니까? 아니 날벼락처럼 이역만리 태평 건너 땅에서
서울에 보고 싶은 엄마의 얼굴, 또 그토록 귀여워해이던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어린 태산이가 저 세상으로 보낸 7대의 독자를 잃은 청년 이승만의 마음도 어땠을까요? 날벼락처럼 자식을 잃은 젊은 혁명가 이승만의 회한과 애달픔은 이루 표현할 수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이승만은 아들 태산이를 잃은 지 5개월 만에 그토록 일본 통감부와 통감부의 눈치만 살피며 미국 대통령실이 요구하는 들지도 못했지만 1905년 8월 4일 윤명구 목사와 함께 대한민국 공문서 아닌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등에 거주하는 교포들 4,000명의 교포들의 진정서를 들고 미국 대통령 면담을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뉴욕 롱 아일랜드 오이스터 베이 대통령 별장에서 미국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를 결국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 통감부와 일본 영사관 그리고 이로부터 사주를 받고 있던 대한제국 영사의 집요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 면담에 일단 성공은 합니다. 비록 면담 결과는 이미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독립에는 관심이 없는 때라 독립이라는 소기의 목적은 이룩하지 못했지만 당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지는 고종 황제의 밑사로서 미국에 온 지 불과 1년도 안 되는 한국인 대학생과 한국인 목사 두 사람이 미국 대통령에게 당시 한국의 독립 의지를 보였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본 통감부와 일본 영사관 및 대한제국 영사관은 크게 당황했던 사실은 있었던 틀림없던 사실이었죠. 나라를 잃을까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서 독립을 지키려고 정신이 없었던 청년 이승만과 얼굴이 노랗다는 이유로 미국 아이들에게 놀림감을 당하고 때로는 얼굴이 노랗다는 이유로 밀치고 떠밀는 보육선생의 텃세와 조롱을 받고 당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태산이가 낯선 말에 한국말을 하는 아이들과 어울리고 싶어도 한국의 음식을 먹고 싶어도 또 그가 있던 필라델피아 보육원에서 멀리 떨어져서 워싱턴에서 대학 공부에 전념하고 있던 아버지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장질부사라는 전염병으로 저 세상으로 간 혁명가의 아들 태산이 그의 묘는 지금 미국 필라델피아 론뷰라는 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 비석을 보면 묘지 주인은 프레시던트 오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로 되어 있고 이 3 메스 에비뉴 NW 워싱턴 DC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제물포 바닷머리 철석 백고동 소리에 뭉베인다. 아 보고 싶어라 태산아. 이 어미는 네가 보고 싶어서 이 어미 손바닥 물을 한 줌 떠서 바닷물이 네가 있는 미국으로 보낸다. 아 보고 싶어라 태산아. 엄마 걱정 마세요. 이 태산이는 아빠와 잘 있어요. 밥도 잘 먹고 미국 아이들과 잘 놀고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그리워.